1990년 초반부터였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급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김일성의 사망으로 나라는 더 뒤숭숭해지고 식량 배급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식량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독한 배고픔에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들. 단지 먹을 걸 찾아 떠난 그 길은 부모 형제와 헤어져 고향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이주였습니다. 여기 험난한 여정 끝에 한국에 온 이가 있습니다. 마치 실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온 것 같은 멋진 카페죠. 주인장답게 일하는 모습도 아주 척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탈북한 지 20년 돼서 남한에서 20년째 정착 중인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저 고향이 함경북도 어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동해바다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배를 타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어촌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이제 고난의 행군이 딱 닥치니까 시내에 나갔더니 이미 시장에 꽃제비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 잃고 떠돌이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뭐 자고 일어나면 누가 굶어 죽고, 부모들이 굶어 죽고, 형제 자매가 굶어 죽고, 친구들이 다 굶어 죽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뭐 애국심이고 충성심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뭐 남지 않고요. 저희도 이제 가족이 다 해체가 되고 떠돌이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죽는 것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거 그냥 총 들고 지키는 군인들 눈 피해서 어떻게든 저기를 넘어야지 밖에 없어가지고 98년도에 그 가을에 딱 탈북하기 좋은 계절이더라고요. 가을에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어요. 네, 가장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 등장한 건 외부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소련에서 뭐 원유나 식량 이런 것들도 이제 무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소련이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994년 김일성이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제 김정일 체제가 들어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자연재해까지 엎친 데 겹치는 거죠. 1995년에 이제 대홍수로 북한 농경지의 20% 이상이 유실이 됩니다. 근데 1996년, 97년, 2년 연속 또 가뭄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요소들이 좀 결합하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죽음의 공포마저 하찮았던 배고픔 때문에 탈북해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8에 밟은 한국당은 쓴맛부터 안겨줬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와서 학교를 가려고 봤더니 학력 인정 그 서류에 초등학교 졸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게 되면서 너무 좌절이 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면서 거의 PC방에 살다시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것저것 또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또 이런 문화 충격이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저한테 결정적으로 좀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너는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끝까지 그분 선생님을 믿어주시고 제가 막 방황할 때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우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데 내가 진짜 뭐라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꿈을 꿨던 게 있어서 대한민국 가서는 꼭 공부로 성공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좀 빠르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한 끝에 박사 학위증까지 받고야 말았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향수 때문에 고향 바닷가를 그리며 꾸민 이 카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탈북민들의 경제 자립과 그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이제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여기에선 주로 탈북민 분들이 내가 카페 경험을 하고 싶다,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가르쳐드리고 창업 전에 여기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탈북 청년들이 손기술이 좋은 것에 착안해 손전화기 수리점을 운영하는가 하면 탈북민의 장사를 도우려고 발벗고 뛰는데요.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로재단의 대표입니다. 카페를 비롯한 자본은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세워진 위로재단이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위로재단은 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잘 통일형 리더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통일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 또 장학사업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위로 FC라고 하는 통일형 축구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탈북민 자녀들도 있고 일반 가정 자녀도 있고 그 외에 다문화 외국인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축구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도 90년대 식량난 당시 굶주림이 만든 길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들을 한 폭의 그림과 함께 시로 아로새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영금입니다. 저는 1998년 탈북을 했고요. 2006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행복요정문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3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의 그 고통도, 이산의 고통도 고통이고,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각자의 자기만이 개성 있는 글을 써내는 이런 단체를 만들자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한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해마다 6월과 9월에 이제 시화전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오늘 했던 시화전은 제 8회 시화전이고요. 혈혈단신 낯선 한국에 와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외로움과 막막함을 시로 치유받았다는 위영금 씨. 2권의 시집과 수필집까지 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책은 오직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움으로 가득한데요. 그렇게 잊지 못할 고향을 두고 떠나온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그 양복점에서 양복 재단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배급이 조금씩 안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일이란 건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랴 했는데 정말 한 달, 2달만 안 주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관을 미처 못했어요. 그 후에 죽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묻었고, 저는 이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이제 두만강 시집에 남겼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길에서 얼어 죽은 아이들, 발견된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집도 94년도부터 가세가 기울어지더라고요. 95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199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요. 그때는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울 때죠, 그때가. 예. 평생 배급만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닥친 식량난은 수백만이 굶어 죽는 아비규환을 만들었는데요. 경제가 파탄났지만 국가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생산과 유통이 멈췄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유나 석유가 없으니 공장과 기업소를 돌릴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모든 농업을 위한 모든 자재들이 거의 80~90%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좀 그 정도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보건의료 체계가 마비가 됐습니다.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전기가 없으니 당연히 병원이 운영이 안 됐고요. 당시 뭐 아사자를 저희가 최대한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 나간 거죠. 지금이야 책상 앞에 앉아 시를 쓰는 호사도 누리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당장 코앞에 닥친 생계 때문에 시란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걸 중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한원에 왔는데 정말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컴퓨터 가지고 직업을 얻겠다 생각을 했죠. 원래 식당 같은 데 일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사무직 찾았어요. 사무직을 찾아서 저는 이게 사무직을 한 5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강사로 이제 채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석박사를 공부를 하면서 뭐 가사도우미로부터 뭐 식당 뭐 일도 하고 여러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알바 닥치는 대로. 명색이 통일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정작 북한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부끄러움은 북한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죠. 그렇게 주경야독으로 시작한 늦가기 공부는 그녀에게 뜻하지 않은 시인의 인생을 가르쳐줬습니다. 시를 쓰면서 글 쓰고 책 읽는 게 내 천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글 쓰고 책 읽는 게 정말 하고 싶었어요. 연구도 하고 싶었고 제가 이 시집을 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던 웅머리가 풀어지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멋진 글을 쓰게 되네. 제가 이제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했는데 나한테 이런 재간이 있네. 그래서 이제 시집을 2개 내고 그다음에 수필을 내니까 또 쓰고 싶어서 또 쓰고. 예. 그러면서 글쓰기가 재미에 들렸죠. 빠듯한 작가 형편에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꼭 지키고 싶은 또 다른 모임이 있다는데요. 예, 내 고향 만들기 공동체라고 2020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체, 제가 이게 봉사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또 이제 그 정서적으로 우리가 자립해보자. 북한 음식, 고향 음식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대표한테 일전도 없거니와 대표는 대신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고 자기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하는 이유가 꽤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저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아마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식량난 시기 두 사람처럼 극심한 경제난과 배고픔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1998년 900여 명에 불과했던 탈북민은 2001년 처음으로 한 해 1000명을 넘어서고 2009년엔 2,900여 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2025년 현재 누적 탈북민 수는 3만 4천여 명이나 됩니다. 탈북민 중에 열의 7, 8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보면 남성들은 군대 가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반드시 어떤 기업이나 노동단위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성과 똑같이 활동을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난을 맞이하게 된 거죠. 생계를 위한 어떤 이주를 허용한 게 주로 여성, 그리고 장마당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주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경 근처로 내지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했었고, 고난 행군 시절에도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북한은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사회주의 개혁 경제의 단점에다가 북한 수령의 무오류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령 세습 체제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혁 개방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99년도에는 이제 탈북해서 한국 사회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한 일정 정도,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사회,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대해서 뭐 이해도 높이고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한 어떤 취업 교육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아마 하나원이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 전국에 있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교육이나 뭐 청소년 자녀 문제나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하나센터가 현재 한 25개 정도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 사람 역시 모든 게 낯선 한국에서 하나원이란 완충지대를 통해 걸음마를 잘 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꿈도 꾸게 됐습니다. 가까이 북한이 보이는 곳에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탈북민 2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형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통일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들을 준비시켜서 통일형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꿈이 없었어요. 북에 있을 때 저는 그냥 이제 괜찮은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애들을 낳아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꿈꿨지, 뭐 누구처럼 대학을 간다던가나 누구처럼 뭘 한다, 그런 거 진짜 없었어요. 예. 여기 한국에 오니까 꿈이 많아지네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평일이 되면 남과 북이 아우를 씻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북에서도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문학 사업이 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아예 문화의 전당, 문학과 예술의 전당을 짓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록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움 대신 꿈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존에서 미래로 바뀐 지금,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그려가는 두 사람의 앞날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나 유엔 기구,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너무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젠간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이주를 할 수 없는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자유와 인권 사상이 보급되고 경제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북한 주민들은 희망과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서 배우고 일하고 그런 살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